네. 잠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정일 이사장님께서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전주이시 중에서도 최대의 종파인 이 효령대군파에서 또 특히나 전례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지도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효령대군의 방문에 대하여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사장님의 명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다음에 제가 평생 문화 정책을 연구를 하고 또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께 21세기에 있어서 우리가 효령대군의 정신과 향후 56조의 어떠한 적용이나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소중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가 지난 4월 달에 한번 걸렸습니다. 그거는 집사람의 대학에 또 몸을 담고 있어서 학생들 통해서 공개가 와갖고 지역으로 오니까 같이 사니까 배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공개를 그랬는데 한 5일 정도 조금 이렇게 목이 좀 발가다가 그래서 완치가 돼서 저는 4차 접종을 안 맞아요 그럽니다. 그게 3차 접종까지 맞았고 4차 대신에 코로나를 직접 거쳐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안 좋으신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걸려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 교재에 대하여는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사장님께 요 전체를 하나 드렸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얻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초인결 시대라고 하였는데 초인결 시대의 문화 현상에 대하여 제가 2018년도에 혁명의 유혹이라는 책을 통하여 한번 이렇게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서 걸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효령대군의 정신과 특히나 그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향후 56조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까지를 좀 한번 같이 고려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왼쪽에 요게 여러분 뭡니까? 이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손안에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초연결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도구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현상에서 와지는 시대적 상황이 그 심점, 징후라는 것이 결국은 초연결의 형태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효령대군께서 쓰신 그 향후 56조에 대한 원본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 뭘까요? 원각사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중에서 이제 말 안 드릴 부분이 제가 현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은 이게 옛날에 중앙공무원 교육원입니다. 여기서 고위공무원, 그 다음에 과장급 공무원, 또 사무관 승진자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승진자들에 대한 리더십 강의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화가치 심사평가를 가했는데 이런 일도 많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 영 대통령
후보에서 정책 특보 역할을 잠깐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조금 직간접적으로 좀 기여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권사 효령대군의 현대적 의미를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초연결 시대의 현상과 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는가, 그리고 문화의 원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화의 미래와 청권사의 미래에 대하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영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양주 시립 배암사지 박물관에서 소장되고 있는 건데, 요 이정일 이사장님께서 이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캡처를 했습니다. 효령대군의 조선 정통성을 지키기의 그 위협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 조선왕실의 그 개국 초에 여러 가지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효령대군께서 불심의 바탕을 두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세종대왕의 통치와 그 치세를 열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주 배암사에서 원각 부패를 개최하였을 때 부처님의 분신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감로, 단이슬이겠죠. 이슬과 같은 그 감로가 이렇게 내리면서 사리 분신이 수백 개가 이렇게 현신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았다라고 그 효령대군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조실록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조가 그것을 받들어서 그 흥국사를 세우고 원각사로 이렇게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효령대군께서는 평생에 많은 불사에 이렇게 관여하시면서 세종대왕께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조선을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올려놓는, 조선 500년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공식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면, 효령대군께서는 세종대왕과 함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역할을 분담해서 통치의 사각지대 또는 소외된 부분에 대하여 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또 몸소 실천함을 통하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것을 보듬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그것이 종국적으로 향원 56조라고 하는 생활교범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을 현대적으로 한번 재평가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가 2022년 7월입니다. 그죠? 7월 벌써 다가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또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갖고 좋은 점도 있겠다. 그러나 또 그런데 좀 잘 좀 해줘야 될 텐데 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치와 국가 정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지금 최고 통치자와 지도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이 조선의 개국 초기에 세종대왕의 시세가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상황과 비슷한 점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령대군께서로부터 우리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라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개국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보이지 않는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는 지시하고 통제하는 리더십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불안불안하고 또 이렇게 좀 빠져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바로 효령대군께서 메꿔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향후 56조를 한번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제가 이걸 정리해 본 건데요. 선목 21조와 양목 35조, 암목 35조로 이렇게 나누는데, 선목은 하시는 대로 권장하고 실천할 덕목이라고 한다면, 악목은 경계하고 검하에 알 바가 아닌가. 그러면서 백성들 전체의 윤리 도덕과 의식 교화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목 21조를 보니까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1조에서 6조까지는 관계적 규범이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7조에서 13조는 국가사회적 규범, 그리고 14조에서 21조까지는 개인적 규범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목에서는 1조에서 3조가 가족관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4조에서 8조는 외부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9조에서 14조가 사회적 악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5, 19조는 공직자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 그리고 20에서 25조는 강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악습, 강자는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조에서 35조까지는 일반적 비윤리 전반에 대하여 이렇게 경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성목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서 공양과 효도, 또 공직자에 대하여는 존경을 해라 라는 건데, 이것은 교주교 정신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원들에게 대하여 여러분이 관원을 위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효령대군의 정신이 그와 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노소와 친구와 이웃 간의 질서와 의리와 신뢰와 공경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상제례의 정성과 경건함을 가져라. 그리고 건강하고 공부하며 충성과 청렴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공직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선행과 선거에 힘쓰며 성문과 우예를 받거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조선시대 이른바 우리가 현대적 개념의 국가 이전에 왕조시대에서는 일반적 지도자들 내지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의 필수적인 두 가지 과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힘써라라는 것. 악목에서는 이와 같이 쭉 분류를 해봤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원본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넘어가겠습니다. 이 향후 56조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을 정리를 해보면, 유교적 이념의 핵심 교범인 인의 예지를 강조하면서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데 대하여 생활 규범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대의 생활 규범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바처럼 고조선에서는 방고조선 때이죠. 그때는 8조 건법이라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 그쪽 기독교에 보게 되면은 그 이집트를 유대인들이 탈출할 때에, 이때가 기원전 1600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3600년 전인데, 그때에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내리게 되죠, 그죠? 이것이 말하는 고대 생활 규범이었다. 그리고 또 공자님의 이른바 인의 예지신, 저도 성균관대학교에서 학부를 나왔고 또 박사과정도 성균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인의 예지에 대하여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의 예지신은 공자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에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이렇게 고대의 생활 규범의 어떤 원형을 제시했던 분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화랑의 세소고개와 같은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고대의 생활 규범이라면, 향후 56조의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적 통치체제가 정립된 가운데, 왕조시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정리된 이와 같은 왕조시대에 있어서 단계별 사회관계 방향에 있어서의 규범을 구체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목의 경우에는 효와 자기수양, 그리고 질서, 그 다음에 정성, 그 다음에 학습과 수양, 그리고 충성, 근로, 학문과 무예를 장려하는 것, 이와 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악목에 있어서는 뭐 배반하는 것, 무례를 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직무태반 직권하려, 그 다음에 민폐, 부정과 뇌물, 사욕, 무고 이와 같은 것을 경계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은 현대적인 생활 규범으로도 충분히 되새겨보고 또 마땅히 실천할 이런 덕목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들고 있는 것이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도 뭐예요? 요것만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옆에 분이 뭘 하든지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요것만 보잖아요. 그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에 매점까지 내려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상당히 붕괴해졌다. 그리고 이것이 또 나아가서 지금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다 이렇게 일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권이 이렇게 더 생기게 되고 또 우리나라 한국의 남성들이 되게 좀 순둥이들이 돼서 경제권을 되게 내부 작업에다 드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남녀 어떤 평등성이나 어떤 그 일반적 우리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중국도 많이 뭐 여성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여성의 인권이 결코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범죄 사실 같은 것은 좀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또 인권 전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훼손의 문제가 오늘날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특히나 뭐 젊은이들이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렇게 좀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과거의 이런 규범으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항을 제가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러면 초연결 시대의 현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건데,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모든 그 거대한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면서 또 이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초고속, 초거대 용량, 초저지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은 5G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 스마트폰의 세대가 제네레이션이 제5세대 이동통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한 수년 안에 그 6G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2시간짜리 영화를 그 극장에 가서 한 프로를 봅니다. 그럼 영화 한 프로가 2시간짜리인데 이 그 컬러 영화로 나오는 게, 근데 그것을 말이죠. 한 1분 뭐야? 7, 8초 안에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세일 동안에 이 2시간짜리 영화 한 프로를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내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5G이거든요. 근데 6G가 되게 되면 어때요? 이 5G보다도 50배 더 빠른 전송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시간짜리 영화 한 프로를 1초 안에 그냥 다운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네, 삼성전자 수원 공장에 갔잖아요. 삼성 평택, 그죠? 평택에 그 반도체 공장을 갔지 않습니까? 그 평택 반도체 공장이 뭐 축구장 몇 개라고 그러더라? 50개라고 그러나? 60개. 그렇게 어마어마한 면적을 가지고 그의 반도체를 생산을 해냅니다. 근데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옛날 우리 노란색 1원짜리 동전이 있었잖아요. 1원짜리 동전보다도 더 작은데 얇게는 수없이 더 얇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 어마어마한 용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가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 안에 보면 조그마한 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64기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64기가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게
뭐 어쨌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연결 시대의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정보를 이렇게 훔쳐가는 것,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오작동과 기기가 말썽을 부리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 권력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독재나 전체주의에 대한 유혹을 정치 지도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전부 다 뭐 스마트폰에 물어봐라, 네이버에 물어봐라 이러니까 과거에는 그 어르신들에게 좀 여쭤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여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원로와 경륜에 대한 존중심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지식정보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혜령 선생님께서 디지털로그를 선언했습니다. 뭡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한 2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책도 내고 이렇게 다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이보그하고 통하는 얘기인데요. 저도 사실 사이보그거든요. 사이보그가 뭡니까? 이른바 기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른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체가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은 이게 소음이 돼야 되는데 인공수정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사이보그가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도 해봅니다. 다시 말하여 누구든지 우리가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이 되지만 어때요? 지금은 다들 이 건강한 분들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디지털로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사이보그 존재들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되고 또 우리가 뭐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아날로그 인간이 아날로그적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아날로그적인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고 이것을 현대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어떤 삭막한 디지털 시대를 다시 헤쳐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K-pop 가수 팀이 누굽니까? BTS. 네, BTS입니다. 그죠? BTS에서 정국인가 그 친구가 리더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데이슈타라든지, 그죠? 이런 우리나라 전통 문화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의 BTS 노래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정부의 문화정책이나 뭐 대통령이나 어떤 대한민국의 문화를 하는 많은 대가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분들보다도 어쩌면 BTS 그 팀, 소년단, 방탄소년단 그 멤버 한 7명이 전 세계 한국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정신과 또 한글을 전파하는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국이나 BTS 방탄소년단 단원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슈타를 이렇게 부는 모습을 뮤직비디오를 해서 보여주고 노래 가사만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 원인 중에 알게 모르게 그것이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화적 원인을 문화 자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문화관광위원장 하는 당시에 그 문화 자원을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 말하자면 문화와 우리 경제의 영역에서 반도체와 같은 것이 바로 문화 자원이다. 그 문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선대들부터 이렇게 쭉 면면이 내려오는 그 정신과 유산들이 바로 문화 자원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14년에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화기본법을 제정을 하였는데 그게 이 문화자원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의 그 박사들이 연구해갖고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시켰는데 그와 같은 문화자원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이며 민족의 문화유산이며 바로 이 효령대군의 향고식육조와 같은 것들도 그에 속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아날로그적인 문화자원을 어떻게 디지털로 연결을 해가지고
현 시대의 젊은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아날로그적 조각입니다. 그죠? 이게 경기도 광주에 가면 광주 쪽인가 거의 영원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있는데 이 스테인레스와 철로 만든 이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눈매도 그렇고 아주 살아있는 약동하는 이런 독수리 또는 뭐 참묘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사이즈가 약 한 날개 양쪽 길이가 한 3m 정도 엄청나게 큰 작품이에요. 이게 아날로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요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 뭐 같이 보입니까? 네? 네,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장미꽃입니다. 근데 이 케빈 아웃이라고 하는 이게 디지털 그 사진 작가가 요걸 디지털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냥 장미 한 송이에요. 근데 이걸 디지털 사진으로 찍어갖고 이걸 갖다가 이른바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여서 여러분 비트코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게 침범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데이터 장치로 해가지고 이걸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저작권을 매겨가지고 총 10억이다 해서 아니 100억으로 해서 하나당 10억 해가지고 10사람한테 나눠줄게. 이게 사사람 손들어 이랬습니다.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매에 붙였어요. 그 10사람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냥 샀어요. 이게 뭘까요? 봉이 김수달에 물 팔아 대동강 물 파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흔한 장면송이에요. 이걸 갖다가 디지털 영상으로 찍어갖고 그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저작권으로 이걸 자료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10분의 1씩 저작권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치가 있다고 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이게 가치가 막 올라갔다 정신이 막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예술작품과 블록체인의 이런 융합 현상으로 나타나는 예술작품인데 앞에서 보았던 이 디지털 아날로그 미술품에 대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 21세기하고도 2010년대, 202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런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아날로그 작품의 저작권을 디지털화해가지고 여기서 나눠 가져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인공지능과 예술의 융합입니다. 예술 기술의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이 홍경택이라고 하는 미술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좀 그림이 좀 우리가 볼 때 좀 별로 친숙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거 자체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CD판 같고 그죠? 이거는 옷 깃을 여며놨는데 무슨 이렇게 철판이나 플라스틱으로 제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물에 이건 뭐 같아요? 이건 뭐 같습니까? 곤충의 겹눈 그죠? 곤충의 겹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키워드들을 이렇게 컴퓨터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키워드냐? 곤충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곤충 합성, 그 다음에 사이보그 왕비, 사랑과 기계, 미래의 사랑이란 뭐냐? 이런 단어들을 넣어봤대요. 그렇게 했더니 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컴퓨터인데 이 단어들을 인공지능이 받아가지고 이 그림과 함께 합성을 해갖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낸 작품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이 작품의 저작권자는 누구가 될까요?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홍경택 작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술작품에 대해서 변화의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라시대의 공동방가사유상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이건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게 되면은 가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요 방가사유상을 이 국보 두 개의 국보인데 왼쪽이 국보 83호 오른쪽이 78호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나눴어요. 과거에는 하나씩 계속 교대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작년인가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전시 디스플레이를 다시 해갖고 이것을 이제는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여기에 입체적으로
3D로 다시 말하여 저 위, 아래, 옆에서 이걸 영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술 작품의 감상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자,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대히트를 했느냐,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가 어릴 때 놀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맞아, 이렇게 해갖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몇 번 세는 동안에 이제 술래들 나가 숨어 있다가 찾고 막 이런 노래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 그로테스크하다고 할까?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일상적 감정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영화는 말이죠, 한국인들을 기장해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 넷플릭스에서 이게 돈을 내가지고 만든 건데, 여기 이정재하고 누구야 저 할아버지 이름 제가 네? 누구죠? 이 양반. 이분들이 저 작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걸 그때 물론 팬데믹 시대이긴 했지만 영화를 못 가니까 결국 집안에 앉아갖고 넷플릭스로 다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몇 주 동안 1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작품은 우리 한국인들을 겨냥한 작품이라기보다는 미국인들을 겨냥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작품을 좋아하는가 봐요. 말하자면 스토리 전개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좋아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 소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놀이문화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재로 하여서 여기에다가 어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스토리를 입혀갖고 전 세계에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내놓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교훈은 뭘까요? 결국은 바로 새로운 작품이나 아무리 디지털 시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세계적인 흥행을 주도하고 또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원형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 문화 속에 면면이 흐르는 민족 문화의 원형집, 그리고 그게 바로 문화 자원, 여기서 나와진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많은 미술 작품을 다 국가로 다 기증을 했죠. 그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앞으로 서울에 과거에 미 대사관 관저 있던 자리에 거기다가 지금 미술관 새로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때문에 글을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그만뒀지만 황희문화 장관 그분이 제 얘기를 많이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둬야 한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국립 미술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것을 독자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했었는데, 요거는 국가에 기증한 유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좀 남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용산에 리우 미술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 있는 제가 작품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금동방가 사유상도 그랬지만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리우 미술관의 전시 기술과 전시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저는 세계 최고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표현을 3차원에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또 이 전시 자체가 이거 자체를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고려시대의 작품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참 깔끔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기술이 들어가 있고, 또 문화와 예술의 이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현장에도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도 이거 얘기를 사실 이걸 몇 시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거래의 반란이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과거의 소멸을 우리가 보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불관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등한 관계라고 봐야 되고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효령대원께서 이미 600년 전에 실천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사실 전국의 사찰들을 적절히 떠돌아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왕자니까. 그리고 왕의 형이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혈단신으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사찰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치료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백성을 뭐라고 그럴까요? 언론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나의 형제와 또는 자매와 이런 가족으로 보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에 이미 각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백성들을 대한 그와 같은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 여러분 그 세종대왕께서 발명한 창제하신 그의 한글 아니겠습니까? 그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300 세종 28년 28자인데 세종 28년이 1300 몇 년인가요? 1400? 네? 1446년에 1442년인데 감사합니다. 1442년에 지금 창제를 하셨는데 46년?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종 28년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 약 580년 전에 창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천진의 이치를 가지고 한글의 자본을 형성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와가지고 500년 후에 와서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디지털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인지를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효령대원께서 각과 을의 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요 가족으로 대하는 그와 같은 정신을 표출한 것인데 그 각과 을의 관계가 소멸된 것이 언제 나왔느냐? 저는 이것이 바로 지금 2010년도에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고급 정보를 다 모든 사람이 같이 동시에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이른바 군사적인 1급 비밀이나 2급 비밀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공개합니다. 정부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면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보고를 했어요. 그럼 보고 내용 어때요? 바로 지금 신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의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께 보고한 정부의 주요 부처별 정책 업무 보고 내용이 누구든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여 정보의 평등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각과 을의 관계가 소멸됐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께서 500여 년 전에 한글을 창제하셔가지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이런 문자를 발명해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한글에 매료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효령대원께서 마찬가지로 각과 을의 소멸을 그때 당시 이미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운명의 장말입니까 뭡니까? 21세기를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과 효령대원이 함께 이렇게 예측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버넌스에 대한 제 저서인데요. 작년 10월달에 썼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정부 정책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사회 기업의 지도자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책입니다. 이 가버넌스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협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정치권에서 협치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정치를 하자, 협력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협치라는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와 함께
서로 참여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종대왕과 효령대군이 바로 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그때 당시에 조선의 통치 체계를 완성하고 또 조선의 그 기반을 불안정했던 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같이 두 분이 함께 기여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가버넌스는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번 헌트라고 했죠. 정부를 그죠. 근데 그 가번 헌트라는 개념이 가버넌스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이미 500여 년 전에 이미 두 분이 실천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였죠? 판글. 두 번째 가벌공개의 소멸. 세 번째 거버넌스. 이 세 가지를 이루신 분이 저는 세종대왕과 효령대군이 두 분이 이걸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저도 이까지 몰랐는데 지금 요걸 이번에 여러분들께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사실 최초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이 명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거는 명품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 명품 여러분 사원님들 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명품 하나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명품이라는 것은 뭔가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본질적인 가치에 충실한 것이다. 두 번째는 변치 않는다. 세 번째로는 값을 묻지 않는다.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든지 AS가 되는 거다. 이게 명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명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자라는 것, 문자라는 것. 그거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문자에 대한 그 우수성을 평가하는 그 평가단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외국에서 그렇게 해서 막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벌공개 소멸이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효령대왕께서 하신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협치라는 것도 세종대왕과 효령대왕이 이미 구현했던 것이었다. 라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600년이 지난 이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게 뭘까요? 바로 본질적 가치임에 변하지 않는 것이며 값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귀한 이런 가치와 이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후설세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한글을 계속 아름답게 가꾸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에 대하여 세종대왕과 효령대군이 정책을 살려갖고 이것을 전수하는 일들,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국가와 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 이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분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유산을 계속해서 사후설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과 명예는 계속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모셨던 이어령 장관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요거는 제 그 아들 녀석 장가갈 때 줄에 서실 때 모습입니다. 이때 연세가 2012년이었으니까 이분이 34년생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78세. 그죠? 78세, 일단, 거의 79세 때였습니다. 그때 모습이고요. 근데 요거는 그 비슷한 시기였고, 요거는 한 6년 전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분이 세상 떠나시기 한 2년 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젊었을 때 모습, 요거는 20대, 30대, 그때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우상의 파괴라는 글 쓰시고 나서 신문사 모쏠련 할 때 그때 모쏠입니다. 두 분 내외 모쏠. 요것도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은 이분이 회혼을 하셨어요. 그 회혼제를 하셨거든요. 결혼 60주년. 결혼 60주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요 어릴 때 모습. 인생은 그래서 흘러간 제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같이 전투도 모시고 해봤었는데 참 이회령 같은 분도 가시는구나. 그 전에 누가 갔어요? 노태우 대통령 가셨고 전두환 대통령도 가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누굽니까? 그 시바지 영화했던 강수현 씨도 떠났고 원래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흘러가되 문화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제 저녁 사진입니다. 제가 김원선이라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렇게 내면 찍어보세요. 이 김원선 지휘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지휘를 잘하는 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SF라고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작년에 이분이 발탁이 됐죠. 그런데 나이가 41살이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에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김성재 장관의 딸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지휘자인데 어제 서울시향과 함께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 연주를 했거든요. 오늘 저희 아무 데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표를 10만 원짜리를 제가 인터넷 구매를 해가지고 반찬이 9만 원씩 해서 집사람과 같이 어디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정말 혼신 힘을 다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바로 이 절대음감, 그래서 한번 탁 들으면 이게 머릿속에 그대로 입력되어버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들린다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요 오케스트라 가는 한 5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저쪽, 이쪽 하면서 전부 이렇게 딱 그 타임에, 정확히 그 타임에 맞게 탁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를 지시를 하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이 곡을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봤는데 그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인의 문화적 DNA가 면면이 이어지면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 한국인들 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아닌가 이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 한민족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5천만 민족입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까지 하면은 그다음 북한의 북한 동포들이 한 2,500만 정도, 해외 동포 한 7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천만이 됩니다, 그죠? 대충 8천만이면 사실 영국이 한 6,500만인가 되는 정도 되고 프랑스, 이태리가 비슷합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G7이 아니라 G5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중화공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한민국은 중화공업, 석유공업, 그 다음에 우주산업까지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나가도 지금은 빠지지 않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으냐 어쩌냐라는 부분인데 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래는 결코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아시아 대륙의 이 동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네? 반도라 그럽니까? 저는 반도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반도가 뭡니까? 반쪽 섬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영토가 왜 반쪽 섬입니까? 대륙이지? 그죠? 대륙은 대륙. 대륙에서도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코지라고 하면 코지. 코지가 뭐예요? 코가 튀어나왔잖아요. 안면에서 튀어나온 게 코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지 또는 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여기 한자로 쓰면 뭐예요? 곱입니다. 곱 밑에 지역. 그 각고돈대 이러면 강화도에 각고돈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포항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곱이 고지입니다. 곱이 고지 여러분 토끼꼬리입니까? 호랑이 꼬리입니다. 그죠? 호랑이 호자에 꼬리 비자입니다. 호랑이 꼬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륙에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여 대륙에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가 센 곳입니다. 기가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센 곳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대한민국 금수강산입니다. 그 바람이 세다고 하는 건 뭡니까? 대륙의 바람과 바다 바람이 같이 마주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은 가장 물살도 세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고향이 경북 울진이거든요. 울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원전도 지금 새롭게 다시 일어나지만 여러분 원전 없으면 지금 우리가 그 전기 못 씁니다. 근데 21세기는 원전이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저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건강성이 있습니다. 건강성이 뭡니까? 건강성처럼 단단한 소나무라 그래서 건강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건강산에 가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미인송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가장 쭉쭉 빡빡 잘생겼다고 해서 미인송이라고 그럽니다. 미인송, 건강송, 춘향목, 황장목 이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송이 어떻게 자랄까요? 해풍이 심하면서 사질 양토, 모래가 많이 섞인 좋은 땅에서 잘 자랍니다. 그 배수가 잘 되면서 바닷바람을 적당히 맞아야 이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송 블록지가 지난번에 돌아왔을 때도 그걸 살리려고 산림청 헬기가 전부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건강송의 전기가 저는 대한민국의 전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오는 바람을 이기면서 여기서 살아남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하여 결코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효능대원의 정신, 세종대왕의 정신,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이와 같은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훈,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후세에게 전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며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은 21세기 이후에 세계가 산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 말이 가장 맞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출시되어서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팔리면 전 세계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 신상품과 신제품의 테스트 베드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효능대원의 정신과 이것이 접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그 전주시 중에서 최대의 종파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 자부심과 함께 효능대원의 정신과 세종대왕의 정신 이것을 접목을 해서 21세기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과 또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겠는데 이거 선생님 끝내야 되겠죠?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역사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문화의 원초적인 탐구와 이것을 통한 현대적인 재해석과 재발견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무엇을 얘기했죠? 명품에서 마지막 거 계속적인 AS. 네, AS다. AS가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죠?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의 원초적 탐구와 이것을 통한 현대적 재해석과 재발견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사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먼저 가신 분들과 또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함께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이 뒤에는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요거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담는 그래서 새롭게 하고 표현 방식을 다양화하며 그 다음에 누리고 깨우치는 사람들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하는 방안과 내용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할 때가 되었다. 제가 아까 AS라고 그랬는데 AS를 조금 희한하게 써봤습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사의 비전과 효능문화원의
표현 문화를 새로 생겼죠. 그죠? 우리 이원재 전례이사님 계십니다만 그 이수원 원장님께서 저 표현 문화를 맡고 계시는데 청권사 우리 그 이정일 이사장님과 표현문화원의 우리 이수원 원장님 이렇게 해서 그 정신을 실천 전략과 또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하여서 앞으로 청권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이 부분에 이정일 이사장님의 그 명을 받아서 조금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 함께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맞추기 전에요. 한글 창제는 1443년입니다. 1443년? 네. 예, 감사합니다. 박봉석 입장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강의를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박 교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